강림풍은 결코 생각지 못한 일을 체육관 라커룸에서 발견했습니다. 아내의 임신 테스트기. 선명하게 빛나는 두 줄의 붉은 선. 그의 손가락이 떨리며 작은 플라스틱 막대를 간신히 잡았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류여연은 항상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며 경력을 우선시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강 오빠. 무슨 일이에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요. 체육관 프론트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림풍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임신 테스트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괜찮아. 류여연 씨 최근 운동 기록 좀 확인해 줄 수 있을까? 직원이 컴퓨터 자료를 열었습니다. 류 언니요? 3개월 전부터 여기서 운동 시작했어요. 주 3회 배구현 트레이너님의 개인 레슨이에요. 배구현. 강림풍에게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류여연은 종종 이 피트니스 트레이너에 대해 언급했죠. 전문적이고 몸매가 좋으며 유머 감각도 있다고. 오늘도 왔나요? 네. 지금 3층 요가실에서 수업 중일 거예요. 강림풍은 급히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3개월. 정확히 류여연이 운동을 시작한 시기. 그가 차갑게 변하기 시작한 때. 늦은 귀가가 잦아진 시기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3층 요가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강림풍은 문틈으로 가슴 아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류여연은 타이트한 요가복을 입고 매트 위에서 스트레칭 중이었습니다. 배구현이 그녀의 허벅지에 손을 올린 채 지도 요령을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거리, 그 눈빛, 그 아스칸 분위기는 트레이너와 회원 사이에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 분명했습니다. 긴장 풀고 유연하게. 그래요. 그렇게 배구현의 낮고 매력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류여연은 은은히 웃으며 대답했죠. 당신 기술 정말 좋네요. 우리 남편보다 훨씬 나아요. 남편분이 당신을 소중히 여겼다면 저를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강림풍의 주먹에서 뼛소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사기꾼이에요. 풍수질이 운운하며 쓸데없는 것만 만지작거리죠. 당신처럼 근육도 없이 말이에요. 배구현이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당신은 정당하게 그를 떠날 수 있을 거예요. 아이. 그 단어는 칼처럼 강림풍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녀의 뱃속에 있는 생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거죠. 강림풍은 뒤돌아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텅 빈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했죠. 집에 돌아온 강림풍은 서재에 앉아 아버지가 남긴 풍수 나침반을 바라보았습니다. 8대째 이어져 내려온 강가의 풍수술. 그는 남의 기륭화복을 점칠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의 운명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배신도, 그녀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베게 될 것도 예견하지 못했죠. 강림풍. 돌아왔어? 류여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방금 샤워를 마친 듯 얼굴이 붉어져 있었죠. 헐렁한 잠옷을 입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눈치채기 어려운 미묘한 복부 라인이 보였습니다. 운동 힘들지 않았어? 강림풍이 평온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백 트레이너님이 전문적으로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 류여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답했죠. 다행이네. 강림풍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에 외출 좀 해야겠어. 풍수 보러 갈 고객이 생겼거든. 또 그 사기질이야? 류여연이 눈을 흘겼습니다. 강림풍. 언제쯤 정상적인 직업을 구할 생각이에요? 매일 귀신 이야기나 하면 사람들이 뒤에서 웃음거리로 만든다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강림풍이 나침반을 집어 들었습니다. 나 갔다 올게. 칠흑 같은 밤. 강림풍은 남쪽 공사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대형 쇼핑몰이 건설될 예정인 이곳의 개발사 조준영 대표는 그의 오랜 고객이었죠. 3년 전 파산 직전이던 조 대표의 회사는 강림풍이 풍수 구조를 조정하며 억만장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강 선생님.
밤늦게 불러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조준영이 공사장 입구에서 공손하게 맞이했습니다. 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집안에 문제가 있다고요? 네. 3층까지 파내려가던 중 명대 고분이 발견됐습니다. 고고학팀이 조사한 결과 이장이 필요하다는데 이장 후 땅의 풍수 구조가 완전히 뒤틀릴 것 같아요. 강림풍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준영을 따라 공사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투광등 비달에 거대한 구덩이 속 곱은 흔적이 선명히 보였지요. 그는 나침반을 꺼내 주변 지형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흉살이 서린 땅입니다. 강림풍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고분을 이장하면 지하의 음기가 치솟아 극한의 살기장을 형성할 겁니다. 이곳에 쇼핑몰을 지으면 반드시 피흉사고가 발생할 것입니다. 조준영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어떡하면 좋죠? 이 프로젝트에 이미 100억을 투자했는데 중단할 수 없어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강림풍이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말을 이었습니다. 사방에 각각 진살부적을 매설하고 중앙에 풍수진을 설치해 살기를 지하로 유도해 흩어지게 해야 합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7일. 강림풍이 시계를 확인했다. 내일 정오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같은 시간까지. 이 기간 동안 절대 방해받으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거야. 조준영이 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을 배치하겠습니다. 강림풍은 더 이상 말없이 공사장을 떠났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공사장 구석에서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그들의 대화를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 영상은 곧바로 연희 베이비 팬클럽이라는 카카오톡 그룹으로 전송됐다. 그룹의 관리자는 바로 배구현이었다. 다음 날 오전 서재에서 강림풍은 진압부를 준비하고 있었다. 강가 가문의 비전인 이 부적은 특수한 주사와 황지의 주문을 외워야 완성되는 것이라 한 획도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됐다. 집중하던 중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림풍 씨. 큰일 났어요. 조준영의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었다. 누군가 우리 프로젝트가 사기라고 폭로했어요. 당신을 돈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이라고. 지금 온라인에서 난리예요. 시에서 조사단이 내려왔다고 해요. 강림풍은 붓을 내려놓았다. 무슨 폭로? 직접 보세요. 지금 돌아다니는 영상입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강림풍은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실시간 검색어 3위는 샵사인 사기꾼 강림풍 폭로 샵사인이었다. 정의의 소백이라는 블로거가 올린 장문의 글에는 어젯밤 공사장에서의 대화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몰래 찍은 사진들도 첨부되어 있었다. 댓글창은 조롱으로 가득했다. 요즘 사기꾼들 기발하네. 풍수지리사라니. 푸흥. 돈 많으면 머리가 나쁜 건지. 이런 말도 믿다니. 그냥 신고해요. 사기죄로 잡아넣어야지. 강림풍은 쓰라린 심정으로 화면을 내려갔다. 10여 년간 이 일을 해오며 의심받은 적은 있어도 이렇게 악의적인 비난은 처음이었다. 결정적으로 정의의 소백은 분명 어젯밤 현장에 있었고 그의 동선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여보, 뉴스 봤어? 류효연이 문을 열며 비웃는 표정으로 들어섰다. 전부터 말했잖아. 이런 거 언젠가 문제 생긴다고. 이제 온라인에서 너를 욕하는데 어떻게 계속 속여 먹을 거야? 그녀는 노골적으로 조소했다. 그만두고 제대로 된 일자리나 찾아. 정말로 내가 사기친다고 생각해? 아닌 척할 거야? 풍순이 음양이니? 다 미신이잖아. 난 과학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믿어? 강림풍은 그녀를 응시했다. 내가 증명할 수 있다면? 증명? 영험이라도 보여줄 거야? 시도해볼게. 그는 책장에서 정교한 나무 상자를 꺼냈다.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용맥 나침반이야. 16km 내의 풍수 변화를 탐지할 수 있지. 구리로 된 나침반에는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걸로 앞으로 7일 동안 우리 아파트에서 일어날 일을 예측해보면 믿어줄래? 류효연이 코웃음을 쳤다.
뭘 예측한다는 거야? 내일 오후 3시. 동쪽 출입구에서 교통사고 발생. 모레 오전에는 배관 문제로 단수. 그 다음 밤에는 차량 절도범 출몰. 적당히 해. 그녀가 손사래를 쳤다. 꾸며내는 재주는 정말 대단하네. 내기하자. 강림풍이 나침반을 닫았다. 예측이 모두 맞으면 넌 풍수를 인정해. 틀리면 난 이 일 그만둘게. 좋아. 하지만 내가 지면 온라인에 사과문 올려. 알겠어. 하지만 내가 이기면 넌 병원에 가자. 왜? 종합검진 받으러. 그의 시선이 의미심장했다. 류여연의 얼굴에 잠시 동요가 스쳤다. 검진쯤 뭐? 언제든 갈 수 있지. 류여연이 떠나자 강림풍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방금 그의 예측은 나침반이 아니라 아파트의 풍수 구조를 분석한 결과였다. 경사진 대지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재파살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내일 신시는 금기, 김기가 왕성해지는 시간대. 교통사고는 필연이었다. 배관 문제는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일이었고 절도범은 미리 준비해둔 수순이었다. 강림풍은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내일 밤에 계획대로 움직여. 기억해. 차만 훔치고 사람은 건들지 마. 잡혀도 내 이름은 말하지 말고. 강 형님 안심하세요. 다 준비됐습니다. 전화를 끊은 강림풍은 다시 악령 퇴치 부적을 그리기 시작했다. 모두에게 강가의 풍수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겠다. 배신한 자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도 똑똑히 알려주리라.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조준영 사장이었다. 강 대사님. 조사단이 공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작업 중단 검사를 요구하는데요. 제가 시간을 끌 순 있지만 오래 버틸 수 있을지 3일만 더 버텨. 강림풍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다. 3일 후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온라인에서 난리인데 전 더 이상 압력을 견디기 힘들어요. 믿어보십시오. 조 사장. 3일 후면 의심하던 사람들도 풍수의 위력을 직접 목격할 겁니다. 당신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우리 둘의 명성도 함께 높아질 거요. 그럼. 알겠습니다. 3일 더 버티죠. 전화기를 내려놓은 강림풍이 부적 그리에 집중하는 사이 문 너머로 스쳐 지나간 그림자가 있었다. 문 밖에 서 있던 류여연의 얼굴이 먹먹해졌다. 방금 들은 대화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사람이 진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만약 그 말대로 내일 오후에 교통사고가 나고 모레는 단수가 된다면? 고개를 저으며 털어낸 류여연은 핸드폰을 꺼내 배구현에게 문자를 보냈다. 자기. 부탁할 게 있어. 곧바로 답장이 왔다. 무슨 일이야? 널 위해라면 뭐든지. 내일 오후 동네 동쪽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바로 영상 찍어서 보내줘. 사고. 무슨 일인데? 강림풍이 무슨 꼼수를 쓰는 것 같아. 미리 준비한 게 있을지도 몰라. 상황 생기면 바로 알려줘. 알겠어. 내게 맡겨.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은 류여연이 힐끔 웃었다. 강림풍. 날 그렇게 쉽게 속일 줄 알았어? 내 장난이 어디까지 통하는지 지켜보겠다. 다음 날 오후 2시 50분. 류여연은 거실 유리창에 기대어 동쪽 교차로를 응시하고 있었다. 배구현은 길 건너 커피숍에서 촬영 준비를 마친 상태다. 강림풍이 예고한 대로 3시 정각에 사고가 날까? 설마 진짜. 3시 정각. 빨간 BMW가 단지 북문을 나와 본선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동쪽에서 철제 재료를 실은 트럭이 전화를 받으며 질주해 들어왔다. 브레이크를 밟은 BMW 운전자의 비명과 동시에 충돌음이 울려 퍼졌다. 자동차가 뒤집히고 철제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모습에 류여연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찍었어? 응. 엄청난 장면이야. 여보. 내 남편 진짜 초능력자 아니야? 이건 뭐, 헛소리 하지 마.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류여연은 이를 악물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고 있었다. 내일 두 번째 예측도 적중한다면 이젠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럼 그가 또 무엇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녀의 불륜이라든가? 류여연이 문득 강림풍이 마지막에 병원 검사를 요구했던 것이 떠올랐다. 혹시 그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안 된다. 그녀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한다. 그날 밤 류여연이 먼저 강림풍과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여보. 오늘의 교통사고 예측은 정말 정확했지만 아마 우연일 거예요. 그녀는 강림풍 맞은편에 앉아 그의 표정에서 단서를 찾으려 했다. 그럼 내일 다시 보자. 강림풍은 평온한 표정이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진짜 급수 중단을 한다면 여전히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게,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류여연이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아마 임신한 것 같아요. 강림풍의 손에 들려있던 차잔이 공중에 멈췄다. 언제부터요? 바로 며칠 전이에요. 아직 병원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류여연이 그의 반응을 살피며 말했다. 기뻐하시죠? 물론이지. 강림풍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다. 내일 같이 병원에 가서 검사받자. 그렇게 급할 필요 있나요? 빨리 확인하고 싶어. 강림풍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리의 첫 아이인 만큼 각별히 신경 써야지. 류여연이 불안한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다. 네. 알겠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급수 중단 공지가 떴다. 주배관 노후화로 파열이 발생해 긴급 수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후 3시까지 복구 예정이었다. 류여연은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졌다. 연속 2번의 예측이 정확히 적중했는데 이걸 어떻게 우연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배구현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 사람 진짜 미래를 볼 수 있는 것 같아. 우린 끝난 거야. 배구현이 답장했다. 당황하지 마. 예측할 수 있다 한들 우리 관계를 증명할 증거라도 있니? 넌 모르는 거야. 교통사고와 급수 중단을 예측했다면 우리 일도 예측했을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할 셈이야? 류여연이 이를 물었다. 선제 공격을 가해야지. 오후. 강림풍은 류여연을 동반해 병원에 갔다. 산부인과 검사실에서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강씨 부인. 임신 12주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12주요? 강림풍이 눈살을 찌푸렸다. 며칠 전이라고 했잖아요? 의사가 설명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태아는 이미 3개월 정도 성장했어요. 게다가 잠시 망설이더니 초음파 소변상 태아 발육 상태와 부인님의 건강을 고려해 친자 확인 검사를 권해드립니다. 류여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무슨 뜻이에요? 특별한 뜻은 없어요. 일반적인 권고 사항이에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다. 많은 부부들이 아이 건강을 위해 이 검사를 받으시죠. 강림풍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하죠. 안 돼요. 류여연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우리 아이인데 왜 친자 확인 검사를 해야 하죠? 여보. 의사님 말씀대로 일반 검사라니까 시킨다고 해서 다 해야 하나요? 류여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이 아이가 당신 자식이 아니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강림풍이 그녀를 깊게 응시했다. 의심하는 건 아니야. 단지 아이 건강을 확인하고 싶을 뿐이야. 그럼 출산 후에 하세요. 지금은 집에 갈래요. 류여연이 외치며 진찰실을 뛰쳐나갔다. 강림풍과 의사만 남아 서로를 바라보았다. 강씨 부인 반응이 좀 과격하시네요. 의사가 소곤거렸다.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강림풍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집에 돌아온 류여연은 침실에 틀어박혀 강림풍과의 대화를 거부했다. 강림풍도 묻지 않고 서재로 돌아가 다음날 밤 예고된 도둑사건 대비를 계속했다.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류효연이 이미 선수를 치기로 결심한 상태였다는 점이었다. 그날 밤 11시, 류효연은 강림풍이 샤워하는 틈을 타 몰래 집을 빠져나갔다. 배구현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향한 곳은 헬스장 사무실이었다. 두 사람은 1시간 동안 밀담을 나눴다. 연희, 차라리 바로 사실을 밝히는 게 어때? 배구현이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더 숨길 필요 있겠어? 안 돼. 지금 그는 주도권을 쥐고 있어. 우리가 역전할 방법을 찾아야 해. 류효연이 이를 악물었다. 내일 밤 그가 예측한 도둑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예측을 무력화시켜야 해. 어떻게? 내가 단지 내에서 순찰을 돌다가 진짜 도둑이 나타나면 미리 경찰을 부르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안 좋다는 거야? 도둑을 잡는 건 정의로운 행동이잖아. 류효연의 눈빛에 잔혹한 빛이 스쳤다. 난 그자의 세 번째 예측을 실패하게 만든 다음 인터넷에 그의 부정행위 사실을 폭로할 거야. 그럼 애들은 어쩌고? 이혼하면 우리는 당당히 함께할 수 있잖아. 배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너 말대로 할게. 두 사람이 세부 계획을 논의한 뒤 류효연은 집으로 돌아왔다. 강림풍은 서재에서 바쁜 모습이었고 그녀가 나갔던 걸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류효연은 살금살금 침실로 들어가며 내일 계획을 세밀하게 계산했다. 강림풍. 이번엔 내 놈을 완전히 매장시켜주겠어. 어디 또 허세 부리는지 봐라. 다음 날 낮. 강림풍은 평소처럼 식사하고 독서하는 등 아무 일 없듯 행동했다. 가끔 깊은 눈빛으로 류효연을 응시하자 그녀는 소름이 돋았다. 오후에 강림풍이 갑자기 외출한다며 차 키를 집어들었다. 어디 가는 거야? 조준영 씨랑 약속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류효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강림풍이 없어야 배구현과 함께 오늘 밤 작전을 준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강림풍은 조준영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외딴 창고로 향하고 있었다. 창고 안에서 홀쭉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강가, 오늘 밤 계획은 그대로인가요? 변경 사항이 생겼어. 강림풍이 봉투를 건네며 성공하면 추가로 180만 원 더 주지. 변경점이 뭔데요? 강림풍이 귀속말을 하자 남자는 눈이 동그래졌다.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약을 쓰지 않으면 안 돼. 강림풍의 눈에서 냉기가 번뜩였다. 체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 밤 11시. 단지는 고요했다. 배구현은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화단 뒤에 숨어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다. 류효연은 집 발코니에서 CCTV처럼 단지 구석구석을 감시하고 있었다. 12시까지 1시간 남았는데 왜 도둑이 안 나타나는 거야? 류효연이 문자로 물었다. 아마 이번엔 강림풍 예측이 틀린 것 같아. 두 사람이 긴장을 늦춘 순간 단지 북문 쪽에서 수상쩍은 세 사람이 나타났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그들은 자동차 절단기를 들고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왔어. 배구현이 흥분한 목소리로 메시지를 보냈다. 3명이 주차장으로 가고 있어. 빨리 신고해서 잡아. 배구현이 112에 전화를 걸었다. 10분도 안 되어 경찰차 2대가 단지로 들어왔다. 하지만 경찰이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도둑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도둑들은 어디 있죠? 경찰이 배구현에게 물었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배구현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제 눈으로 아우디 문 따는 걸 봤다고요. 경찰 조사 결과 몇 대의 차량 문이 열려 있었지만 차량은 그대로였다. 위협을 느끼고 도망간 모양이네요. 경찰이 기록을 남기며 떠났다. 배구현이 류효연에게 전화로 보고했다. 경찰 오자마자 싹 사라졌어. 괜찮아. 예측을 무산시킨 것만 해도 성공이야. 내일 바로 온라인에 폭로할까? 그래. 내일부터 SNS에 그의 가짜 예측을 고발할 거야. 두 사람이 흡족해하던 중 단지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다. 류효연이 발코니에서 내려다보니 10여 명의 주민들이 경론을 벌이고 있었다.
서둘러 현장으로 내려가는 그녀의 발걸음에 서늘한 예감이 스쳤다. 차량은 도난당하지 않았지만 도둑들이 자물쇠를 뜯는 과정에서 여러 차량의 전자 시스템을 손상시킨 것이 문제였습니다. 내 차가 시동이 안 걸려 창문도 안 내려간다고. 보험사에서 인위적 손상은 보상 범위 밖이라면서 수리비를 자부다 말하네. 입주민들은 여기저기서 불평을 터뜨렸고 총 손실액은 대략 1,8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CCTV 영상에 찍힌 3명의 도둑들이 전문가 같은 움직임을 보이며 각 차량의 위치와 모델을 사전에 파악한 듯 목표물을 정확히 노렸다는 점이었습니다. 평범한 도둑들 같지 않아? 어떤 입주민이 분석했고 일부러 누군가가 조직한 파괴 행위 같은 느낌이야. 류여연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강림풍이 예측한 것은 차량 도난이었는데 현재 상황은 차량은 남았지만 도둑이 단지에 침입해 피해를 입힌 것이었습니다. 이걸 예측의 성공으로 봐야 할지 실패로 봐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강림풍은 이미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류여연이 물었습니다. 조준영 사장님 일이 복잡해서 오래 걸렸어. 강림풍이 류여연을 힐끔 보며 말했습니다. 단지에 사고 났다면서? 응. 도둑이 차 훔치려다가 발각되어 도망갔어. 차는 다 남았지만 일부가 망가졌지. 다행이군. 강림풍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내 예측이 정확했어. 뭐라고? 류여연이 멍해졌습니다. 차가 하나도 안 사라졌는데 예측이 맞았다는 게 말이 돼? 내가 한 말은 도둑이 단지에 차를 훔치러 올 거라는 것뿐이야. 성공 여부는 말한 적 없잖아. 강림풍이 담담히 미소 지었습니다. 도둑이 실제로 와서 시도했으니 예측은 정확했어. 류여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의 주장이 맞았습니다. 게다가 강림풍이 일어나 류여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도둑과 한패라는 것도 예측했어. 무슨 소리야? 류여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부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도둑들이 각 차량 위치를 그렇게 정확히 알 수 있었을까? 게다가 신고 타이밍이 도둑들이 작전을 마치는 시간과 딱 맞아떨어져. 이건 우연이 아니라 연계된 행동이야. 강림풍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류여연, 내가 할 말이 있는 거 아니야? 류여연은 간신히 태연한 척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강림풍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습니다. 그럼 이걸 보라고. 영상에는 배구현이 녹지대 뒤에서 관찰하는 모습과 신고 전화를 거는 장면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배구현이 3명의 도둑들과 단지 밖에서 만나는 장면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진짜 도둑이 아닌 배구현이 고용한 배우들이었습니다. 내가 미리 설치해둔 감시 카메라가 잡아낸 거야. 강림풍이 설명했습니다. 누군가 내 예언을 방해하려 할 것이라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뒀지. 류여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너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뭘 말이야? 강림풍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바람 피운 것? 다른 남자 아이를 베었다는 것? 아니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는 모? 류여연은 완전히 무너져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강림풍. 설명할 수 있어. 설명이라도 해볼 셈이야? 헬스장에서의 애정행각? 3달 된 뱃속 아이? 오늘 밤의 계획을? 강림풍의 목소리는 점점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풍수사야. 상을 보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인데 내가 임신한 것도 정신적으로 배신한 것도 음흉한 속내도 모를 줄 알았어? 류여연은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 강림풍이 비웃었습니다. 3년 부부 사이에 3개월 동안 바람 피우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이는 지울게. 지우라고? 강림풍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 일을 처리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그는 서재에서 용맥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다들 풍수가 미신이라 생각하더니 이제 진짜 풍수의 힘을 보여주지. 강림풍이 나침반을 탁자에 놓고 가장자리를 잡으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진행될수록 바늘이 빨리 돌기 시작했고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 전체의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류여연은 발끝에서 정수리로 차가운 기운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림풍, 뭐 하는 거야? 그녀가 공포에 질려 물었습니다. 배신자들을 위한 응보의 진을 치고 있는 거야? 강림풍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나를 배신한 모든 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거야. 무슨 처벌이냐고? 곧 알게 되겠지. 강림풍은 나침반을 거두고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류여연은 혼자 떨고 있는 채로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배구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끝났어. 그 사람이 다 알아버렸어. 하지만 배구현은 답장이 없었다. 다음 날 정오가 되어서야 류여연은 이유를 알게 됐다. 배구현에게 문제가 생긴 거였다. 다음 날 오전, 류여연은 급한 전화벨에 깼다. 류여연 씨? 제1병원입니다. 배구현 환자분이 긴급 연락처로 당신 번호를 남기셨는데요. 류여연은 곧장 정신이 말끔해졌다. 무슨 일이에요? 환자분이 어젯밤 급성 위장염으로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시다가 탈수 증상이 심해져 응급조치 중이십니다. 가족분은 어서 오셔야겠어요. 류여연이 허겁지겁 옷을 입고 나가려는데 강림풍이 이미 거실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다. 외출. 평온한 목소리가 흘러왔다. 네.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좀. 류여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배구현인가? 강림풍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급성 위장염? 류여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어젯밤 응보의 진을 펼쳤다고 했잖아. 강림풍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더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야. 류여연의 몸이 떨렸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이건 그 자가 초래한 결과일 뿐이지. 강림풍이 현관으로 걸어갔다. 가자. 병원에 같이 가줄게. 따라오시겠다고요? 물론이지. 내 친구분도 걱정되니까. 병원 응급실에서 배구현은 누런 얼굴로 입술이 갈라진 채 허약하게 누워 있었다. 여연아. 왔구나. 힘없이 류여연의 손을 잡았다. 내가 죽는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은 뭐래요? 급성 위장염인데 원인을 못 찾겠대. 배구현이 고통스럽게 말했다. 어젯밤부터 계속 토하고 설사하는데 약도 안 통하네. 류여연이 강림풍을 바라보자 그는 무표정하게 병상 옆에 서 있었다. 강 씨? 배구현이 비로소 강림풍을 알아봤다. 왜 오셨죠? 상태 보러 왔어. 강림풍이 담담하게 말했다. 꽤 심각해 보이네. 의사 말로는 호전되지 않으면 중환자실로 갈래. 배구현이 이를 악물었다. 여연아, 나 진짜 죽는 거야? 말도 마. 괜찮을 거야. 류여연이 위로했지만 마음속으론 강림풍과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때 의사가 다가왔다. 가족분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의사가 눈살을 찌푸렸다. 환자 혈액과 대변 검사에서 특이한 성분이 발견됐어요. 무슨 성분이에요? 식물성 독소 비슷한데 의학 문헌에 기록된 게 없네요. 이 독소가 위장 기능을 교란시키고 대사가 잘 안 돼요. 배구현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독소? 내가 언제 중독됐죠?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음식이나 약물을 통해 들어온 게 아닙니다. 마치 체내에서 자생하는 것 같아요. 체내에서? 류여연이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런 게 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의사도 혼란스러운 듯했다. 20년 차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강림풍은 조용히 이야기를 듣다가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해결 방법은 없나요? 류여연이 다급히 물었다.
대증요법밖에 없습니다. 수액 공급과 구토, 설사 억제뿐인데 독소가 사라지지 않으면 상태가 악화될 거예요. 의사가 떠나자 병실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 가득 찼다. 강림풍.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류효연이 목소리를 낮췄다. 아무것도 안 했어. 강림풍이 평온하게 답했다. 배신자가 받는 응보일 뿐이지. 그건 미신이잖아. 미신. 강림풍이 비웃었다. 그럼 의사들도 검출 못하는 이 독소는 뭔지 설명해봐. 체내에서 저절로 생긴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류효연은 할 말이 없었다. 현대의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했다. 여연아, 살려줘. 배구현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제발, 뭐라도 방법을 생각해봐. 류효연이 강림풍을 바라보았다. 이 저주 같은 거 풀 수 있죠? 그럼. 강림풍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진심으로 후회하고 대가를 치러야 해. 무슨 대가를? 먼저, 그가 온라인에 공개 사과문을 올려 나를 모략하고 중상모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풍수술이 실제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 배구현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좋아. 내가 올릴게. 두 번째. 그는 이 도시를 떠나 영원히 돌아오지 말아야 해. 뭐라고? 배구현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내 직장, 내 친구들, 내 모든 것이 여기에 있는데 그게 대가야. 강림풍이 냉랭하게 말했다.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결과는 내가 질 거야. 배구현이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고개를 끄덕였다. 나 받아들일게. 마지막 조건이야. 강림풍이 류효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그와 완전히 관계를 끊고 뱃속의 아이도 지워야 해. 강림풍. 이럴 순 없어. 류효연이 분노에 차 외쳤다. 아이는 무고한 존재야. 무고하다고? 강림풍이 비웃었다. 저 아이 자체가 배신의 산물인데 남겨둘수록 고통만 커질 거야. 난 반대야. 그럼 내 애인이 서서히 죽어가는 걸 지켜봐. 강림풍이 돌아서며 말했다. 하루 더 시간을 주지. 내일 이 시간까지 답변이 없으면 배구현의 상태는 더 악화될 거야. 말을 마치자 그는 병실을 떠났다. 류효연이 병상에서 고통에 찬 배구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야 깨달았다. 강림풍은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사람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자였다. 그녀에겐 이미 선택지가 없었다. 오후, 배구현이 허약한 몸을 이끌고 휴대폰으로 장문의 게시물을 올렸다. 저 배구현은 지난번 온라인에서 강림풍 대사를 모략한 사실을 공개 사과합니다. 강 대사의 풍수술은 실제하는 것이며 제 행동은 질투와 무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미 응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으니 여러분도 저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 대사님과 오해했던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았다. 많은 이들이 배구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갑자기 사과하는지 물었지만 그는 이미 답변할 힘도 없었다. 지금은 빨리 회복해 이 도시를 떠나 강림풍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저녁, 류효연이 집에 돌아오자 서재에서 강림풍이 부적을 그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건 뭐야?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해독 부적이야. 강림풍이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배구현이 약속대로 도시를 떠나기만 하면 이 부적으로 저주를 풀 수 있어. 그럼 나는? 류효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나도 벌을 받아야 해? 강림풍이 붓을 멈추고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넌 어떻게 생각해? 아이를 지울 테니 용서해줘. 류효연이 무릎을 꿇었다. 강림풍,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는 거야? 예전처럼? 그가 비웃었다. 가능할 것 같아? 내가 틀렸어. 고칠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류효연. 어떤 일들은 한 번 발생하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강림풍이 일어서며 말했다. 내일 아이를 처리하고 이혼 수속 밟자.
안 돼. 이혼은 싫어. 그가 다리를 붙잡았다. 제발 기회를 한 번만. 강림풍이 감정 없는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기회? 넌 이미 모든 기회를 다 써버렸어. 그는 류효연을 가볍게 밀치고 서재로 돌아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류 여사님, 배구현 씨 상태가 호전됐는데 퇴원하겠다고 합니다. 관찰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방 갈게. 병원에 도착하자 배구현이 짐을 싸고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어제보다는 정신이 나아 보였다. 퇴원한다고? 응. 이 도시를 떠날 거야. 그가 쓴웃음을 지었다. 비행기 표는 저녁 편이야. 어디로? 심천. 그쪽 체육관 운영하는 친구가 있어. 배구현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연희, 같이 가자. 류효연이 고개를 저었다. 난 못 가. 왜? 그 사기꾼 때문이야? 배구현이 분노했다. 아직도 모르겠어? 그 자는 사이코패스의 통제역 덩어리야. 그는 내 남편이야. 남편? 그가 비웃었다. 저주로 사람 조종하는 남편? 정신 차려. 류효연이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 이젠 선택의 여지가 없어. 배구현이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결국 그녀의 손을 놓았다. 알겠어. 가방을 든 채 말했다. 연아, 잘 지내. 언제든 도망치고 싶으면 전화해. 우현아, 더 이상은 됐어. 배구현이 문을 향해 걸어갔다. 잘 있어. 배구현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류효연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이제 그를 마지막으로 보는 거란 걸 알았기 때문이다. 오후, 류효연은 혼자 다른 병원 산부인과를 찾았다. 의사 선생님, 인공유산 수술 받으러 왔어요.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살펴보며 말했다. 임신 12주 차인데 이 시기에 수술하면 위험도 높고 몸에 큰 부담이 갑니다. 확실히 하시겠어요? 네. 류효연이 이를 물었다. 가족 서명이 필요한데 남편이 동의했어요. 제가 직접 서명해도 될까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은 2시간 걸렸습니다. 간호사가 말했다. 류효연이 수술실에서 나왔을 때 얼굴은 창백했고 이틀간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병상에 누운 그녀는 전례 없는 공허함에 휩싸였다. 아이를 잃고, 연인을 잃고, 결혼도 잃었다.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밤이 되자 강림풍이 병원에 나타났다. 수술은? 잘 됐어. 목소리가 갈라진 류효연이 물었다. 이혼 절차는 언제 밟아요? 내일. 강림풍이 병상 곁에 앉으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지. 후회는 없어? 뭘 후회한다는 거죠? 바람 피우고, 배신하고, 우리 사이를 망가뜨린 걸. 류효연은 긴 침묵 끝에 대답했다. 당신을 만난 게 후회돼요. 강림풍이 빙긋 웃었다. 날 만난 게? 당신 같은 괴물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끔찍한 힘의 존재를 몰랐을 텐데. 류효연이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악마예요. 배신당한 남편일 뿐이야. 강림풍이 일어서며 말했다. 내일 민증서로 만나자.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민증서 앞에 섰다. 재산 분쟁도 아이도 없어 이혼증은 순식간에 발급되었다. 이제 남이 됐어. 강림풍이 증서를 건네며 말했다. 류효연은 갑자기 물었다. 당신 풍수술이 진짜 그렇게 강력했던 거예요? 강림풍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풍수는 도구일 뿐이야. 진짜 무서운 건 사람 마음이지. 배구현의 장염은 내가 계획한 거야. 어젯밤 그가 마신 물에 특수한 약초를 탔더니 급성 장염 증상이 나타난 거지. 류효연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장단초라 불리는 건데. 증상은 중독과 비슷하지만 그냥 일반 장염이었어. 복용만 중단하면 회복되지.
그런데 왜 저주라고 속였죠? 내가 믿었으니까. 강림풍이 미소 지었다. 심리적 암시가 진짜 마법보다 효과적일 때가 있거든. 류효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럼 예지력도, 교통사고는 내가 준비한 거였고, 단수 정보는 미리 입수했으며, 도둑 사건은 내가 연출한 거야? 왜 이러는 거예요? 배신의 대가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 강림풍의 표정이 굳어졌다. 직접 복수하는 것보다 공포와 절망을 맛보이는 게 더 효과적이더군. 류효연은 멍하니 서 있었다. 모든 게 강림풍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다. 그들은 풍수에 대한 무지와 공포심을 이용당한 것이었다. 강림풍, 넌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류효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그냥 바보가 되기 싫었을 뿐이야. 강림풍이 어깨를 으쓱였다. 이제 연극은 끝났어. 각자 잘 살자고. 말을 마치자 그는 민증사무소 문을 나서버렸다. 류효연은 홀로 입구에 서서 이혼증을 움켜쥔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강림풍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자신이 자초한 결과라는 걸. 저녁. 류효연은 월세로 얻은 작은 원룸에 돌아왔다. 이혼 후 새로 정한 그녀의 보금자리였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내 배구현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몇 번이나 번호를 누르고도 결국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어떻게 그에게 그들 모두가 강림풍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전해야 할까? 결국 그녀는 문자를 보냈다. 우현 씨, 우리 모두 속았어요. 강림풍에게는 초자연적인 능력 같은 건 없었어요. 전부 그의 계략이었죠. 미안해요. 곧 답장이 왔다.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다고요? 심천에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많은 게 이상했어.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았는데 의사 말로는 일반적인 식중독이라고 했어. 특별한 독소 같은 건 없다고. 류효연은 복잡한 심정으로 메시지를 읽었다. 그럼 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 배구현의 답장이 도착했다. 여연 씨, 우리 관계는 처음부터 배반 위에 세워진 거잖아요. 이런 관계는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없어요.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만해요. 잘 지내요. 여연 씨. 나도. 그 사람도 잊어버리고 새 삶을 시작하세요. 메시지를 다 읽은 류효연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배반,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해 울부짖었다. 하지만 울음이 그친 후 그녀는 강해져야 한다는 걸 알았다. 강림풍이 말한 대로 한 번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는 법이었다. 이제 앞만 보고 새 삶을 시작해야 했다. 한 달 후, 류효연은 광고회사에 취직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는 일로 상처를 잊으려 했다.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익숙한 얼굴을 마주쳤다. 류효연. 돌아보니 대학 동기 장유비가 서 있었다. 유비야. 류효연이 억지 웃음을 지었다. 여기서 뭐 해? 근처 로펌에서 일해. 너 왜 이렇게 살쪘어? 요즘 어때? 괜찮아. 그냥 일이 바쁜걸. 결혼했다며?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류효연은 잠시 망설였다. 이미 이혼했어. 에이. 장유비가 놀라 입을 벌렸다. 언제? 지난달에. 됐어. 이야기하기 싫어. 넌 어때? 그냥 그런데. 요즘 이상한 사건을 맡았어. 장유비가 눈살을 찌푸렸다. 조준영이라는 사장님이 사기죄로 고발당했대. 풍수사랑 공모했다고. 류효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풍수사? 응. 강림풍이라는 사람이던데. 너 아는 이름 아니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몰라. 류효연이 침착한 척했다. 무슨 일인데? 공사장에서 고분이 발견된 사건 관련이래.
강림풍이 풍수 문제를 조작해서 조준영과 함께 자문료를 뜯어냈다는 거야?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래. 류효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 달 전만 해도 강림풍이 망하기를 바랐지만 지금 이 소식을 듣고는 오히려 걱정이 됐다. 강림풍은 지금 어때? 구속됐대. 수사받는 중이야. 장유비가 한숨을 쉬었다. 이런 사기꾼들은 엄격히 처벌해야 하지만 왠지 이 사건은 수상해. 왜? 조준영의 회사는 최근 몇 년간 잘 나가고 있었어. 게다가 실제로 공사장에서 고분이 발견되긴 했잖아. 풍수설이 허황되게 들리지만 완전히 터무니없다고만은 할 수 없어. 류효연은 침묵했다. 그녀는 강림풍에게 진짜 실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단지 자신과 배구현을 상대로 할 때만 작은 술수를 쓴 것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풍수 문제로 잡혀가고 있었다. 유비,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좀 알아봐 줄 수 있겠어? 류효연이 갑자기 물었다. 그런데 왜 관심을 가지는 거야? 그냥 이런 류의 사건에 흥미가 있어서. 장유비는 별다른 의심 없이 승낙했다. 며칠 후 그녀는 류효연에게 상세한 사건 자료를 보냈다. 고발자 정의의 소백 블로버는 강림풍과 조준영이 고의로 유적지를 조작해 풍수 문제를 조작하고 고액 자문료를 편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류효연은 놀랍게도 그 블로버가 주안의 남동생 주재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강림풍이 예전에 고가를 포함한 여러 부유층에게 풍수 상담을 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온라인에서 주재걸이 봉건미 신타도를 명목으로 전문가들을 갈취하는 사이버 테러 팀을 운영한다는 정보를 확인한 그녀는 복잡한 심경에 빠졌다. 전 당신을 증오하지만 이런 비열한 방식은 용납 못해. 구치소 면회실에서 류효연은 주재걸의 증거 파일을 강림풍에게 전달했다. 강림풍은 차가운 표정으로 오래된 앙금이군이라며 자신의 서재 금고에 있는 USB를 요청했다. 비밀번호는 당신 생일이에요. 그 말에 류효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이별 후에도 변치 않은 그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모든 것이 이별 당시 그대로인 서재에서 금고를 발견했고 손이 멈춰버렸다. 한편 주재걸의 그림자가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는 순간 창밖에서 의문의 차량 소리가 울려왔다. 자신의 생일을 입력하자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USB 메모리 외에도 그녀의 사진들이 가득했는데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 모든 중요한 순간들이 그의 손길로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다. 이 사진들을 보던 류효연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배신했을 때조차 그는 여전히 깊이 사랑하고 있었던 거였다. 류효연이 USB를 들고 떠나려는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검은색 세단에서 세 남자가 내렸고 그중 한 명은 인터넷 사진 속 주재걸이었다. 류효연은 강림풍의 말이 맞았다는 걸 직감했다. 서재 창문의 배수관을 타고 내려가려는 찰나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찾았다. 문이 열리자 주재걸이 류효연을 발견했다. 2층에서 뛰어내린 그녀는 잔디밭에 떨어져 간신히 도망쳤다. 뒤쫓는 남자들로부터 도망치던 중 장유비와 마주쳤다. 유비, 도와줘. 두 사람은 백화점 화장실에 숨었다. 류효연은 간략히 상황을 설명하며 이게 림풍 씨의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야 라고 말했다. 그런데 왜 전 남편을 도와? 장유비의 물음에 류효연은 악당들 손에 넘길 순 없어 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그날 밤 장유비는 검찰에 USB를 제출했고 자료에는 주재걸 일당의 범죄 증거까지 담겨 있었다. 검은 세단의 경적 소리가 점점 사라지자 류효연은 창가에 기대어 새벽별을 바라보았다. 이제 모든 게 끝난 건가? 그 순간 핸드폰이 진동했다. 미확인 발신자, 증거 훔친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알고 보니 그들은 강림풍을 협박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전문가와 부자들도 협박한 것이었다. 검찰은 즉시 수사에 나섰고 곧바로 주재걸 일당을 체포했다. 강림풍은 무죄로 풀려났다. 나온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류효연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내 도움을 받았다던데. 강림풍은 류효연의 아파트 앞에 서 있었다.
들어와 앉아요. 류효연이 자리를 비키며 말했다. 강림풍은 작은 아파트를 둘러보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들은 큰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녀는 이런 곳에서 살아야만 했다. 왜 도와준 거야? 그가 물었다. 이미 말했잖아. 이혼했지만 당신이 소인들에게 모함받는 건 원치 않았어. 그게 전부야? 류효연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 입을 열었다. 강림풍. 난 항상 궁금했어. 뭐가? 내가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행복했을까? 강림풍은 그녀를 바라보며 고통스러운 빛을 흘렸다. 그랬을 거야. 그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안 돼. 강림풍이 고개를 저었다. 류효연. 어떤 상처는 되돌릴 수 없어. 알아. 류효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냥 알고 싶었어. 당신 마음속에 내 자리 조금이라도 남아있나 싶어서. 강림풍은 긴 침묵 끝에 말했다. 금고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었어. 한마디가 천마디보다 강한 의미를 전했다. 류효연은 깨달았다. 그의 마음속에 자신이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다. 강림풍. 미안해. 류효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너를 상처 입혀서 미안해. 우리 사랑을 배신해서 미안해.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강림풍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잘 지내. 가려고? 응. 이 도시를 떠나 새롭게 시작할 거야. 어디로? 아직 몰라. 티베트 일지. 윈난 일지. 강림풍이 미소 지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 없는 곳으로. 류효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잘 가. 너도. 강림풍이 문턱까지 왔다가 돌아서 말했다. 류효연. 과잠을 잊고 잘 살아. 넌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자격이 있어. 그가 사라진 후. 류효연은 창가에 서서 그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를 마지막으로 보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결말이 서로에게 최선이란 것도 알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인연이 되어도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존재다. 어떤 사랑은 마음 깊이 묻어둘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녀는 이 남자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가 주었던 온기와 행복을.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와 대가를. 3개월 후. 류효연은 커피숍에서 배구현을 우연히 마주쳤다. 연희? 배구현이 놀란 표정이었다. 여기서 왜? 근처에서 일해. 류효연이 그를 살펴보았다. 언제 돌아온 거야? 지난달에. 배구현이 맞은편에 앉았다. 강림풍이 이 도시를 떠났다던데? 응. 3달 전에 갔어. 둘은 마주 앉아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다. 너무 많은 과거가 사이에 놓여 있었다. 연희. 우리 사이. 배구현이 말을 더듬었다. 다 지나간 일이야. 류효연이 말을 가로막았다. 우현 씨. 우리 모두 새로운 삶을 살아요. 하지만 난 아직도 널 사랑해. 배구현이 간절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3달 동안 매일 내 생각뿐이었어. 알아. 나도 그땐 사랑했었지. 류효연이 평온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배신 위에 세워진 거였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없었던 거야. 그럼 지금은 어때? 강림풍 씨는 이미 떠났는데. 우리 이제 공개적으로 만나도 되는 거잖아. 류효연이 고개를 저었다. 우현 씨. 넌 이해를 못하는 거야. 문제는 강림풍 씨가 떠났냐 안 떠났냐가 아니라 우리 사이 감정이 이미 변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았어. 우리 감정이 얼마나 허약한지. 위험이 닥치면 넌 도망칠 생각만 하고 어려움에 부딪히면 난 책임 전가부터 생각했잖아. 이런 감정이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 배구현은 침묵했다. 강림풍의 저주 사건 때 진짜로 서로 등을 돌렸던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류효연이 계속 말을 이었다.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 진짜 사랑이 뭔데? 포용과 신뢰, 책임감이야. 류효연은 문득 강림풍의 모습이 떠올랐다. 배신당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상처받아도 용서할 줄 아는 거. 지금 강림풍 씨 얘기하는 거야? 배구현의 목소리에 쓴맛이 배어났다. 그래. 류효연은 숨기지 않았다. 그분과 비교하면 우리 감정은 너무 피상적이었어. 배구현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럼 아직도 그를 사랑해? 사랑해. 류효연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돌아갈 수 없어. 왜 다시 그를 찾아가 보지 않아? 내가 그에게 너무 깊은 상처를 줬거든. 류효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어떤 상처는 되돌릴 수 없고 어떤 실수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법이야. 배구현이 위로하려 손을 뻗었지만 류효연은 몸을 피했다. 우현 씨, 날 잊어요. 당신에게 진짜 맞는 여자를 만나서 잘 대해주고 소중히 여겨줘요. 넌 어쩌려고? 저요? 류효연이 미소 지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언젠가는 진정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생길 때까지. 말을 마치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여연아. 배구현이 그녀를 부르며 말했다. 기다릴게. 류효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기다리지 마요. 정말. 카페를 나선 류효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야 진짜 과거와 작별할 때가 왔다는 걸 느꼈다. 배구현에 대한 미련도, 강림풍에 대한 죄책감도 모두 놓아버려야 했다. 지금 필요한 건 새 출발이었다. 그날 밤, 류효연은 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발견했다. 유명 풍수지리사 강림풍이 티베트에서 티베트 전통문화와 풍수학을 연구하는 문화전파 회사를 창업했다는 내용이었다. 사진 속 강림풍은 포탈라궁 앞에서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류효연은 사진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마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다. 이미 새 삶을 시작한 그를 다시 불러내선 안 될 것 같았다. 웹페이지를 닫은 류효연은 구직 사이트를 열었다.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2주 후, 류효연은 대형 광고회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어시스턴트로 입사했다. 바쁜 업무 속에서도 점차 아픈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독립적인 삶을 배우고 고독을 즐기는 법을 터득해갔다. 주말이면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공원 산책을 즐겼다. 장유비 같은 친구들과의 모임도 가졌다. 평온한 일상이 이어졌다. 1년 후, 류효연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승진했다. 축하 파티에서 한 젊은 디자이너가 고백을 했다. 류 디렉터, 오래전부터 좋아했어요. 사귀어 주시겠어요? 류효연은 마음이 움직였지만 정중히 거절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전 아직 사랑할 준비가 안 됐어요. 전 남자친구 때문인가요? 그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류효연은 진지하게 말했다. 아직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만큼 제가 성장하지 못했어요. 실망한 청년이 물러났지만 류효연의 마음은 편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흐르는 야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다. 나를 기다리지 마세요. 류효연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당신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여자를 찾으러 가세요. 집에 돌아온 류효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1년이라는 시간이 그녀를 더욱 성숙하고 당당하게 만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매듭이 자리하고 있었다. 강림풍에 대한 미안함이었다. 과거를 잊으려 노력했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이제는 결말을 지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2년 뒤 봄, 류효연은 마침내 티베트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한 달간의 연차를 내고 라사 행기차에 혼자 몸을 실었다. 무언가를 되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의 완전한 이별을 위해선 반드시 이 여정이 필요했다. 라사에 도착한 그녀는 쉽게 강림풍의 회사를 찾아냈다. 서령문화전파 유한회사, 간판이 달린 티베트 양식 건물 앞에서 류효연은 오랫동안 주저했다. 차마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의 냉담한 시선이 두려웠다. 이튿날, 그 다음 날, 넷째. 일주일 내내 매일 회사 문 앞에 서 있었지만 끝내 들어가지 못했다. 8일째 되던 날, 강림풍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며칠째 와 있죠? 회사 입구에서 평온한 표정으로 물었다. 류요요는 당황했다.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경비원이 매일 보고해요.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내지에서 온 여자가 매일 문 앞을 서성인다고 하더군요. 그의 초대로 사무실에 들어섰다. 벽면을 장식한 탕카 그림과 경전 깃발이 티베트 특색을 느끼게 했다. 강림풍은 버터티를 우려내 그녀에게 건넸다. 2년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일도 순조로웠어요. 당신은요? 여긴 모든 게 단순하고 순수해요. 그는 창밖의 설산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오랜 침묵 끝에 류요연이 입을 열었다. 강림풍 씨.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라니? 당신을 배신하고 상처 줬던 모든 것에 대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젠 원한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기서 생활하며 놓아버리는 법을 배웠어요. 미움은 지치게 할 뿐이더군요. 류요연은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다시 시작할 순 없어도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절대 알고 있어요. 강림풍이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 없어요. 실수에서 배우는 게 중요하죠. 소중함과 책임. 진정한 사랑을 배웠어요. 목매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너무 늦었죠. 아직 안 늦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앞날에 도움이 될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다시 못 만날 거예요.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강림풍의 눈빛이 단호했다. 류요연 씨는 행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줬음에도 여전히 그녀의 행복을 기원하는 이 남자. 당신은요? 새로운 시작을 할 건가요? 이미 시작했어요. 미소가 번졌다. 티베트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순수하고 착한 아이예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류요연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축하해요. 고마워요. 강림풍이 그녀를 응시했다. 지금의 모습 보니 안심이 되네요. 제가 잘 지내는 걸로 보이나요? 쓰라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2년 내내 당신 생각에 시달렸는데요. 그럼 후회는 그만둬. 강림풍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 중요한 건 미래야. 그는 류요연 앞으로 걸어가 어깨를 토닥였다. 류요연. 자신을 용서해. 그래야 진정한 새 출발을 할 수 있어. 류요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2년간 쌓인 억울함과 아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강림풍은 위로 대신 묵묵히 곁에 앉아 그녀의 울음이 멈추기를 기다렸다. 괜찮아졌어?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미소를 지었다. 날이 어두워졌네. 호텔까지 바래다 줄게.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알겠어. 강림풍은 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류요연. 행복하길 바라. 당신도요. 회사를 나선 류요연은 고원의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가슴에 눌려있던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다. 그의 용서가 마음의 평화를 선물한 것이다. 이제야 진정한 과거 정리가 가능해졌다. 다음 날 류요연은 라사를 떠났다. 기차 안에서 그녀는 강림풍에게 문자를 보냈다. 용서해줘서 고마워요. 당신과 그녀가 행복하길. 곧 답장이 도착했다. 당신도 곧 진정한 행복을 찾길. 이 메시지를 읽은 류요연은 완전히 마음을 놓았다. 그의 연락처와 사진, 채팅 기록을 모두 삭제했다. 이제 완전한 남이 되었지만 그가 준 온기와 교훈은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 고향에 돌아온 그녀는 업무에 전념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고 소개팅을 받기 시작했다. 새로운 사랑을 배울 준비가 된 것이다. 6개월 후, 온화한 성격의 변호사를 만났다. 강림풍과의 격렬했던 사랑과는 달리 차분하고 안정적인 관계였다. 가장 중요한 건 소중함과 책임을 배운 점이다. 1년 후 결혼식장에서 류여연은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사랑과 성장을 가르쳐줘서 고마워. 비록 함께하지 못하지만 당신이 알려준 걸로 이 결혼을 지켜낼게. 따뜻한 분위기의 결혼식에서 신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